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북경에서는 이른바 공산주의 형제 관계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으며 그 전개 속도 또한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쿠바 하바나 주재 중국 대사가 직접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 세 번째 긴급 식량 자원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약 15,6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운명공동체라는 표현까지 강조하며 비교적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어 이틀 뒤인 3월 30일에는 중공이 갑자기 북경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은 약 6년간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재개되며 항공편이 곧바로 평양에 도착하는 등 전개 과정이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식량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항공 노선을 재개하는 모습이 형제 국가를 돕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우호적 지원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비롯된 대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공산 진영으로 묶여있던 국가들 사이에서 최근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내부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는 기존 입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유지되던 공동대응 중심의 진영 논리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른바 형제 국가들 자체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북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 북한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정례적인 운영으로 인사조정과 절차 확인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외부의 주목을 끈 것은 인사가 아니라 비교적 조용하게 처리된 한 가지 변화였습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북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북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가 공식적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명칭 수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헌법 내 공산주의 관련 표현은 점차 약화되고 희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가장 핵심적인 표식 자체를 아예 제거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북한 측은 여전히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단순한 국내 체제 명칭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쿠바, 베트남 사이를 연결해온 중요한 이념적 유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가 스스로 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외부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내부 조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속 약화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진영과 결속을 스스로 낮추며 더 넓은 전략적 선택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진영에 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같은 진영 중심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그 대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불과 얼마 전 이란은 군사적 외교적 압박 속에서 이미 전략적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측도 외교적 조정을 통해 관계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통로와 같은 핵심 문제에서는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이념에 기반해 유지되던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압박이 점점 커지고 표적이 될 위험이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이념적 표식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공격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서사를 스스로 조정하거나 나아가 특정 표식을 과감히 떼어내는 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자기보호 전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민감한 판단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 정세가 계속 악화된다면 다음으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대상은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단순한 내부 조정이 아니라 외부를 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정 진영으로 분류되기를 원하지 않고 다음 표적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공의 대응입니다. 이처럼 이념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유난히 조용합니다. 관련 보도도 대부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뿐 깊이 있게 다루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 이면의 정치적 의미 역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도적 침묵 자체가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게 되면 매우 민감한 질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동맹마저 스스로 사회주의를 희석하기 시작했다면 그동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이념적 서사는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중공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외부에서는 흔히 혈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표현은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 시기 중공이 직접 병력을 파견해 북한을 지원했고 이 역사는 이후 양측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피로매전 우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양국이 중공 북한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는 명확한 군사적 상호 지원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원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역사적 제도적으로 보면 한때는 사실상 중군사 동맹에 가까운 관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이 혈맹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경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바로 중공과 한국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불과 3년 만에 중공은 1995년 11월 강택민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곧바로 북한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사실 그해 6월 이미 북한 내부 회의에서 중공과 한국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북한이 중공과의 소통 과정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공이 한국과 고위급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북한 역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등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만약 강택민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대만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정식 외교 관계 수립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당시 중공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당가선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상대측의 불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공과 한국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던 군사 교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매우 직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중공 내부에서도 한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방문 일정을 조정해 자극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11월 강택민은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이후 공개된 세부 내용을 보면 중공은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동시에 북한을 달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완화해 북한의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도록 했고 대외적으로도 이른바 균형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우호국이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이는 한쪽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다른 한쪽을 계속 돌아보며 달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공과 북한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단단한 결속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라기보다 오히려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협력, 경쟁, 그리고 경계입니다.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가장 큰 가치는 이념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미국, 한국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완충지대입니다. 만약 북한에 문제가 생겨 정권이 붕괴하고 한미 세력이 북쪽으로 진출해 중국 국경까지 다가오는 상황은 중공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중공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북한은 무너지면 안 되지만 동시에 불안정해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약해지면 붕괴 위험이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잦은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은 중공을 외교적 안보적 압박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공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무역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중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는 중공을 항상 경계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런 의존하면서도 경계하는 상태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자원과 안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을 완전히 중공에 묶어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최근 중공이 항공 노선을 재개한 조치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무역과 인적 교류를 다시 활성화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계속 지켜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사실 쿠바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직접 행동에 나서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이른바 생명줄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강도 압박 조치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대를 유지해온 쿠바까지 함께 깊은 위기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후 마두로 정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뒤 쿠바의 상황은 사실상 통제 불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로 평가됩니다. 식량 부족, 잦은 정전, 전반적인 에너지의 위기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은 한계에 몰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난입해 방화를 저지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러한 장면은 과거의 쿠바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쿠바 자체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부총리 오스카르 페레스 올리바가 갑자기 대규모 경제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1959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민간 경제를 대폭 허용하고 해외 교포, 과거 반혁명으로 분류됐던 인물들까지 포함해 투자, 기업 설립, 외화, 계좌 개설, 심지어 토지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는 단순한 개혁 수준을 넘어 체제 자체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획 경제 모델은 사실상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달러가 다시 강력한 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 자본과 교포 자본이 핵심 산업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몰수되었던 자산들은 투자라는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이 형성되면 이후에는 전형적인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념이라는 외피 역시 현실에 의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태도도 매우 직접적입니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쿠바에도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정권이 스스로 조정에 나서든지 아니면 외국 개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쿠바의 위치 때문입니다. 쿠바는 미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플로리다와의 거리는 불과 90마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석금평에게 있어 이곳은 일종의 전진 기지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쿠바가 1대1로에 참여한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공이 쿠바에 전자 감청 사실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미국 정보 당국이 2019년부터 이러한 군사 정보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고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베후칼, 바데로, 카라바샤르 같은 지역들은 신호정보기지로 여겨지며 미국의 군사통신, 해상운송, 심지어 우주활동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고급 안테나 배열을 통해 암호화된 통신까지 요격하려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이에 투입된 자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동시에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공 국방부 장관 동군과 쿠바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군사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비 지원, 훈련, 전반적인 협력 체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발전기 지원이나 자금 원조 같은 항목도 겉으로는 민간 목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 후방 지원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공이 주목하는 것은 쿠바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에 대한 정보 수집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응 속도와 글로벌 타격 능력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쿠바를 미국 뒷마당에 꽂힌 하나의 바늘처럼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늘은 미국에 의해 뿌리째 뽑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먼저 베네수엘라를 겨냥했고 이어 이란을 압박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협까지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쿠바를 다음 대상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이 상황은 중공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구도입니다. 쿠바는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 반미 진영의 상징이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서사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쿠바 체제가 실제로 변화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략적 서사 자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중공도 사실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면으로 맞서려 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고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더 난처한 상황입니다. 동맹이 압박을 받는데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그 관계를 신뢰하겠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 입장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지원에 그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쌀 같은 물자를 지원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어려울 때 돕는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외교적으로는 쿠바의 주권 수호와 외부 간섭 반대에 확고한 지지를 강조합니다. 결국 말로는 지지의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최대한 신중하게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군사적 지원과 같은 보다 강경한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지는 있을 수 있지만 실행할지 여부는 부족한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중공은 공동체, 진영, 제도적 우위와 같은 서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이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외부로 하여금 중공의 실제 대응 방식을 분명히 보게 만들었습니다. 3월 31일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국이 스스로 석유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긴장된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이 한때 차단되거나 공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중공의 외교부장 왕이는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이른바 5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해역에 머물러 있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항행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외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사력과 국제적 위상을 강조해온 배경 속에서 중공은 독자적인 호위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항로 안전 문제에 중공도 항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지부티를 포함한 해외 군사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해군 함정이 장기간 원양 작전을 수행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입장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구축해온 대국 이미지와 일정한 괴리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최근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두 척이 해당 해역에서 제지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중공과 이란 간의 소통과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란 측의 군사 행동은 일정 부분 혼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식별 능력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일부 공격은 의도하지 않은 대상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인근 항구에서는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으며 그 목적지가 중국 항구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은 직접 개입할 능력도 부족하고 관련 위협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역시 점차 한 가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중공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의 선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전략적 파트너이긴 하지만 중동에서의 실제 경제 중심은 이란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수치를 보면 중국과 이란의 무역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수준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와의 무역은 각각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핵심적인 이해관계는 이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 자체가 지역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는 중공 입장에서는 일종의 리스크 증폭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공은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하나의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중공이 말하는 이러한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안보 동맹이라기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관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협력하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 상황에 이르면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구조라는 해석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